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특히 우리 몸에는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비밀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매일 단 5분만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80대 현역 의사가 직접 실천하고 추천하는 건강 비밀 부위 6곳과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독서나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도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1분간 합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마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동하며 두피 전체를 자극합니다. 이어서 눈을 감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 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에서 100까지 거꾸로 세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뇌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두뇌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 목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어서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전신을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눈 주위와 관자놀이도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귀를 잡고 살짝 당기며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가볍게 움직이며 얼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러한 두뇌 스트레칭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발의 건강은 전신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발에 통증이 있으면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 감소는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여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발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발 지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발바닥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눌러줍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천천히 돌려 스트레칭합니다. 발가락을 모두 모았다가 펼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하여 발의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줍니다. 이러한 발 지압과 발가락 운동은 발의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발바닥은 온몸의 혈액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잘 관리하면 혈액순환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80대 의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발바닥을 꼭 마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비벼주거나 지압봉으로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아래쪽, 중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하루 5분만 해도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부종이 줄어듭니다. 족욕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마사지하면 혈관이 넓어지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발은 매일 바닥을 딛는 만큼 손보다 더 자주 관리해줘야 합니다. 발이 가볍고 따뜻해야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허리는 온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정해지고 자세가 망가집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걸음도 불안정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생기면 걷기, 앉기, 일어나기 모든 동작이 힘들어져요. 노년기 허리 건강은 일상 유지와 독립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만 스트레칭과 가벼운 허리 운동을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자세도 바르게 잡힙니다. 허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장수의 핵심 부위입니다. 80대 현역 의사는 아침마다 허리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를 양쪽 번갈아 10초씩 유지하면 허리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입니다. 다리 사이로 팔을 쭉 뻗고 머리를 숙이면 허리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뻗어 허리와 다리 근육을 동시에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각 스트레칭은 무리하지 않게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해주세요. 꾸준히 반복하면 허리 통증도 줄고 몸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1분 정도 천천히 제자리 걷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5분 루틴만 지켜도 허리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건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특히 복부와 등, 엉덩이 근육이 함께 균형을 잡아야 안정적이에요. 이 세 부위의 근육이 약하면 허리에 부담이 쏠려 통증이 생깁니다. 복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간단한 운동만 해도 허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서서 배에 힘을 주는 훈련도 좋은 방법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앉았다 일어나기, 뒤로 다리 차기 같은 동작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매일 5분씩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일상 동작이 쉬워집니다. 허리는 무조건 지켜야 할 부위이고 근육이 그 방패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낍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불량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는 분은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이나 입냄새도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은 느려지고 장내 환경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부위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장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을 배 위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천천히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면 장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해주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복부를 따뜻하게 덮은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호흡법도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장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5회 반복해 보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이 호흡을 함께하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5분만 해도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의 장 운동은 아침 식사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삶은 달걀, 바나나, 요거트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도 장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김치나 된장국처럼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 위주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방을 걷거나 의자에 앉아 허리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장이 더 건강해집니다. 눈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피로해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잘 안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 주변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해지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80대 의사도 하루 3번은 꼭 눈 운동과 마사지로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눈은 뇌의 창이기 때문에 눈 건강은 곧 두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노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주변 혈관을 지켜야 더 오래 건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자주 건조하고 피곤하다면 이미 눈 노화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하루 5분만 관리해도 확실히 달라지는 부위입니다. 눈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아주 큽니다. 먼저 눈을 감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눈 위에 가볍게 얹어줍니다. 눈 주위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빠르게 풀립니다. 그 다음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을 살짝 누르며 지압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크게 떴다 감기를 10번 반복하면서 눈 주변 근육을 운동시켜줍니다. 눈꺼풀을 닫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면 긴장이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먼 곳을 10초 정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5분 운동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가까이서 오래 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볼 땐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20-20 법칙을 기억하세요. 둘째,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는 독서나 작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눈이 긴장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명 아래서 활동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 눈물이나 미온수 세안으로 눈의 건조함을 줄여주세요. 특히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 시 눈이 쉽게 말라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오메가3 같은 영양소도 함께 챙겨보세요. 눈이 편안해야 두뇌도 안정되고 일상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눈은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손가락은 뇌와 가장 가까운 움직임 센서입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자극이 증가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손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수록 두뇌의 운동 영역도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글쓰기, 수공예,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손을 거의 쓰지 않으면 두뇌 기능도 빠르게 둔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손을 쓰는 작은 습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젓가락질, 단추 채우기 같은 일상 동작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손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뇌도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입니다. 손가락은 하루 5분만 자극해도 뇌와 신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양손 손가락을 맞잡고 한 손가락씩 천천히 당기며 스트레칭합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눌렀다 펴기를 반복해주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기를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교차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손바닥 중앙을 지그시 눌러주면 피로가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손가락 끝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꼬집는 것도 신경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으로 가상의 피아노를 치듯 움직이는 연습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마무리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하루 5분씩만 해도 손과 뇌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손끝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기 쉽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물건을 놓치거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손끝 감각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재질을 손으로 직접 느껴보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천조각, 나무젓가락, 차가운 금속 등 다양한 감촉을 매일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신경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손바닥에 공을 굴리는 것도 자극에 좋아요. 뜨개질이나 바느질, 카드 맞추기 같은 놀이도 추천할 만합니다. 손이 느껴야 뇌도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손끝이 살아있어야 일상의 작은 동작들도 수월해집니다. 손 감각은 작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곳 기억하시나요? 뇌, 발, 허리, 장, 눈, 손. 이 6곳은 80대 현역 의사가 매일 5분씩 꼭 관리하는 부위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관리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부위를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좋은 정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챙기는 자의 것입니다. 내일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에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반자와 삶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재혼 후 발생하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분배 문제는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작하며 새롭게 재산을 나누거나 상속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상속받을 자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긴장을 초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를 우선시한다고 느낄 경우 상대방이 배제된 기분을 느껴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 전에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지원과 유산에 대한 기대. 노년기의 재혼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을 결심할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제공해야 할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상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재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재혼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재혼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재혼을 단순히 부모의 결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부모가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옵니다. 부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종종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감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기대와 정서적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쉽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서적 안정감 대신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만큼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에서는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가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는 서로가 오랜 기간 형성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쪽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 생활 리듬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이 지출에 보수적이고 다른 사람은 소비를 즐긴다면 경제적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간의 성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친구를 초대하거나 외출을 즐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활동적이고 운동을 즐기는 반면 다른 쪽은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두 사람 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과 습관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재혼 초기부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임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도 포함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손주, 친척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재혼 배우자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이 금전적 또는 정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두 사람 간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노년기의 평온함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 재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이나 갈등은 재혼 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서 겪었던 상처가 재혼 관계에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며 작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이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재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배우자와의 비교나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재혼 배우자에게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혼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건강과 일상에서의 부담 증가. 노년기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의 책임. 노년기 재혼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환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돌봄의 책임이 재혼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을 넘어 정서적인 부담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거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재혼 상대방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희생하며 돌봄에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여유롭고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은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돌봄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불만과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어 건강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재혼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나 헌신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이러한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기대와 현실의 차이. 노년기에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반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과 현실의 차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초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길 기대했지만 다른 쪽은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재혼에서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불만이 쌓이고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상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논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혼 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이상적인 기대만으로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재혼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 관계가 불러올 수 있는 피로감.
재혼 후 돌봄 관계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쪽이 돌봄 역할에 치우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이를 고맙게 여기지 않거나 돌봄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질 경우 돌보는 쪽은 소진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지속되면 돌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반복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관계는 재혼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혼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재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 맺기. 노년기에 꼭 재혼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혼보다 부담이 적고 서로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의무감이나 책임보다는 서로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친구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재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의지하되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결국 재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정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통해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특히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거 또는 별거 동반자 관계의 장점. 노년기의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에 대한 부담 없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동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법적, 경제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재혼보다 간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 관계는 서로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일상을 즐기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별거 동반자 관계도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갈등이 적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형태의 관계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재혼과 달리 법적,
경제적 문제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 채우기.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또한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재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5. 재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의 사전 확인.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라 재산 상속, 그리고 생활비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와의 공동 재산 분배는 기존 자산의 분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재산의 소유권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문제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의료 결정권이나 연금 수급 자격과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병원에서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서로의 기대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및 법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간의 소통과 조정.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종종 재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걱정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재혼 후 안정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쪽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재혼 후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재혼에 대한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족 구성원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을 논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열린 소통과 신중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기. 재혼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이러한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이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충돌할 경우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재혼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가 상대방의 관계와 충돌하거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혼은 또한 자신이 기존에 구축해온 독립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때로는 재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 이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은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봅시다.